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다음에 그 2024년 그다음에 1월 강의 계획서를 그다음에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학년도의 시험 준비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수업 들으시는 분 중에 그다음에 재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N수생도 있을 텐데 뭐 재학생보다는 이제 N수생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계획을 잘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1차 시험은 11월 둘째 주 정도에 이제 진행이 되니까 아직까지 뭐 시간적인 여유는 뭐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사회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뭐 교대 분위기가 뭐 이제 지금 뭐 대입 정시 모집이 원서 접수가 이제 마감이 되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교대 같은 경우 수시에서 그다음에 충원이 못된 인원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됐었다. 뭐 정시는 뭐 경쟁이 많이 높아졌긴 했지만,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이제 그 교대 분위기가 그다음에 예전만큼 그렇게 이제 뭐 경쟁이 높거나 좀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뭐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비교사들의 그다음에 입장이라든지 뭐 분위기나 사기들이 많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그다음에 목표나 자기가 그다음에 달성하려고 하는 그다음에 그 뭐 인생의 지향점들을 잘 생각을 해서 적절하게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서 그다음에 뭐 임용고시가 어렵다 하는데, 그다음에 막상 그 보면은 그 시험 문제 자체가 좀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고, 그런데 그다음에 모든 시험이 다 그렇긴 하겠지만은 그다음에 큰 격차가 크게 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그 수준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좀 어려운 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다음에 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그다음에 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 합격이 뭐 130점이 11이다. 그다음에 최종,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 커트라인이 130.11인데 본인은 103.10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0.01점 차이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대입 수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수시 모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그다음에 그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된다는 얘기죠. 보통 뭐 50% 컷, 70% 컷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대입 수능 볼 때 많이 뭐 얘기를 많이 그다음에 생각이 날 텐데, 그래서 보면은 0.01점 차이로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그다음에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예비번호 1번에서 뭐 떨어지고, 그래서 뭐 70% 컷이 뭐 2.55다. 그런데 그다음에 최종에 보니까 뭐 최종이 2점 그다음에 66이다라고 했을 때 본인은 2.65로 해서 예비 1번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그다음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0.01점 차이 때문에 뭐 1년간의 재수라는 거하고 이제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입 수능이나 우리가 뭐 임용고시나 뭐 같은 다음에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과목 한 문제를 다음에 맞추는데 다음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보시면, 오늘은 일단 그 1년 다음에 기본 강의 계획으로 일단 보시면은 1년 강의는 일단 교재는 그다음에 그 책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4년 신간 출간 교재인 교육과정 원문과 두 번째는 총론 교육론 원문,
원문 핵심 발제 부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간 출제된 다음에 그 출간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교육과정 원문하고 1번과 2번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다음에 2번에는 총론 교육론 원문에는 다음에 국어교과, 국도사, 수가실, 체험, 영어 교과만 있고, 동그라미 원문에는 총론 및 창의 체험활동 통합교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자, 책 1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단으로, 그래서 이제 2단 편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 가독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학원 자체 교재를 이제 제본 형태로 지금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이때는 교육과정 원문에서 그래서 원문을 보는데 15개정하고 22개정, 15개정도 봐야 되고 22개정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15개정과 22개정을 봐야 되는데 22개정에 3, 4학년까지 봐야 된다. 3, 4학년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실과는 다 제외하는 거죠. 실과는 5, 6학년만 해당이 되니까 제외하고 15개정하고 22개정을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22개정은 우리가 여기서는 총론 및 창체는 22개정만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바른 생활, 다음에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바슬즐하고 총론 창체는 22개정 교육과정을 봐야 되고, 다음에 나머지 뭐 국어, 다음에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음악, 미술인데 15개정하고 22개정을 모두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한 형태도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원문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원문인데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문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되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특히 이제 원문이 중시되는 교과가 좀 많이 있긴 하겠죠. 뭐 총론 및 창제 통합 교과는 물론이고, 특히 이제 교과 중에서는 국어교과에 대한 부분에서 그 원문 성취 기준하고, 다음에 교사 방법이나 평가에서 특히 성취 기준에서 그 용어를 풀어서 문제를 물어본다거나, 이번에 국어과 문제도 나왔던 것처럼 음운 변동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성취 기준을 다음에 중심으로 놓고 성취 기준에 맞게끔 문제를 짜맞추는 형태가 창의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수험생들이 교육과정 원문을 잘 안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회과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문화의 우수승 탐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세계 시민이라든지 사회과도 교육과정 원문에서 출제가 있었는데 많이 틀렸습니다, 보면. 그래서 원문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된다, 무한 반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원문에서 나오는 문제는 모두 맞추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 1권에 보면은 15개정도 있고 22개정도 다 같이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이 그다음에 변경이 됐는지, 를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국어교과라든지 수학교과, 그다음에 국어나 수학교과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2개정에 대한 부분이 처음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총론 창체 통합교과에서 22개정이 새롭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본격적으로 다른 교과에서도 22개정에 대한 부분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원문을 15개정과 22개정이 같이 2단 편집, 그다음에 가로에 이렇게 2단 편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분량도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00페이지 정도 이거를 올 1년 내내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1년 내내 보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다음에 15개정하고 22개정, 특히 22개정에 다음에 교육과정 원문. 그래서 교육과정 다음에 원문에 대한 부분을 다음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얘기했던 게 가장 중요한 게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교재는 총론 및 교육론 원본입니다. 여기서는 핵심 부분만 발췌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다음에 그 신간 다음에 출판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그냥 원문으로, 그다음에 원문으로 보는 게 그다음에 기억이 오래 갑니다. 원문으로 보는 게 기억이 오래 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기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출제 근거. 자, 출제 근거를 확인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원문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그다음에 뭐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줄글이 너무나 많고 빡빡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다 지문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대화글도 있고 상당히 길다. 그래서 그거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다음에 대입 수능에서 언어 영역처럼 지문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수업용 특수 프린트가 다음에 그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다음에 강의 중점 사항으로는 첫 번째는 최근에 변경된 출제 경향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개정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출제가 됐었고, 다음에 답안을 작성하기가 좀 까다롭게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암기한 내용을 인출하는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다음에 지문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답안 작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답안 작성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그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이제 구성주의 관점을 잘 봐야 됩니다. 구성주의 관점에 의해서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성주의는 지식은 주어주는 게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다음에 발견하거나 창조하는 게 바로 구성주의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구성한다라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다음에 반성적 사고. 그러니까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학습은 또는 지식은 학습자 스스로 다 창조하거나 발견한다. 그러니까 지식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지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반성적 사고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상호작용. 그래서 토의나 토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그래서 보면은 다음에 지식은 스스로 발견 창조한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긴 것이 바로 조작 활동입니다. 수모형 조작 활동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구성주의에 해당이 된다. 다음에 두 번째는 반성적 사고, 세 번째는 상호작용. 그래서 명확하게 상호작용 가설에 대한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구성주의 관점과 밀접한 게 바로 5개념입니다. 5개념을 올바른 개념으로 5개념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5개념 관련된 문항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학교과입니다. 수학교과하고 과학교과하고 영어교과입니다. 영어에서도 항상 언급이 되는 게 바로 에러입니다. 오류수정.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로컬 에러와 글로벌 에러가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에러와 관련이 되는 것도 오류수정 또는 오류의 원인 또는 오류의 유형 관련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 하면은 5개념을 떠올려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80점 만점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 80점 A세트, B세트. 그래서 이제 이번에 1차 합격자들 보니까 내신 5등급 학생이 교육과정 66, 그다음에
그다음에 교직 논술 19점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차 서울 1차를 뭐 무난히 합격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다음에 8점 만점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보통 60점 이상을 맞으면 좀 그다음에 보통 했다 하고, 그다음에 잘 맞는 사람 70점 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답안 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다음에 문항별로 부분 점수가 있고 전체 점수가 있는데 가급적 전체 점수를 맞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분 점수를 많이 주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다음에 이의 신청을 어지간하면 다 받아주긴 합니다. 최근에 워낙 뭐 사회적 이슈로 이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분 점수를 맞지 않고 그다음에 온 점수 전체 점수를 맞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각 과목당 뭐 부분 점수 그다음에 각 교과 10개 교과를 얘기했을 때 그다음에 부분 점수에서 마이너스 2점씩만 깎여도 20점이 날아가는 겁니다. 보면은 물론 기출 문제만 꼼꼼히 봐도 60점은 충분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출 문제만 봐도 충분히 점수를 맞는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 여기서 보는 답안 작성하고 그다음에 즉 부분 점수를 가급적 줄여야 되고 온 전체 점수를 많이 맞아야 된다. 그런 형태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잘 봐야 되고 원문을 보면은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그다음에 80점 근처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다음에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1차에서 떨어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년 다음에 이번에 떨어진 사람들은 올 시험에서 다시 한번 재도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막 열심히 막 공부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너무나 달리면은 그다음에 페이스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금방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 시험이니까 뭐 장기간 그다음에 그 계획을 플랜을 잘 짜야 됩니다. 플랜 A도 있지만 플랜 B도 있다. 플랜 A도 있고 플랜 B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만점 전략과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5번째는 출제 1순위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교과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 기출문제를 변형하는 교과도 있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를 무시하고 새롭게 출제하는 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기존 문제를 변형하는 게 있고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음악이나 미술, 예체능 교과에서 음악이나 미술은 거의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도덕도 그런 영향이 좀 강한 것 같고, 그런데 의외로 수학과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 근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화 연산 영역의 뭐 계산 원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도형의 개념을 정의하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그다음에 그 기존 문제를 변형하는 문제가 나오는 교과가 있고 전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교과도 있다.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기출 분석을 통해서 그다음에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암기해야 되는 게 있고 이해만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게 출제가 됐는지 출제가 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다음에 출제가 된 거하고 출제가 안 된 부분을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된 것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기출이 된 어떤 것들이 기출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기출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시중에 뭐 기출 분석집이 뭐 몇 가지 있는 걸 알고 있긴 한데, 그래서 시중에 있는 것보다는 그걸 보긴 하는데 일단 문제는 평가원에 들어가서 직접 다운을 받아서 출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평가원에 들어가서 직접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A4로 출력을 한 다음에 그거를 그다음에 확대 복사를 하면 되니까 확대 복사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는 보면은 확대 복사 안 해도 복사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프린트나 이렇게 요즘에는 대학가 근처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실제 용지처럼 확대 출력해서
그다음에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는 게 그다음에 또 다른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지문에서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의 지문에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과에 뭐 상규적 활동, 루틴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그 예전에 그 지문 안에 교사의 대화 내용 중에 그 용어가 있었던 것이 몇 년 후에 그 용어를 직접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기출을 볼 때, 그다음에 그다음에 평가원에서 다운을 받아서 그다음에 실전 문제 크기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보지 말고 그다음에 교육과제 A 세트, B 세트 전체가 있는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거를 그다음에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 과목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몇 년치를 뭐 전체를 뽑아낼 수도 있고 다 읽어보고 나서 다음에 자기가 뭐 독해력도 기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신감이 많이 함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했던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가원에서 실전 문제 원문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특히 재수생 같은 경우는 다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봤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음에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에 자료는 갖고 있대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됩니다. 작년 계속적으로 이제 묵기 쌓아놓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보지도 않을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올해 새로 시작한다라는 느낌으로 다음에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게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여기도 원문, 여기도 기출 원문. 그래서 평가원에서 이제 기출 원문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에 이 원문은 뭐 제가 여기는 다음에 15개정에서 이거는 2단 나누기 편집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N수생 같은 경우는 원문으로 보는 걸 다음에 강조합니다. 그래야지 기억이 오래 남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벌써부터 뭐 자기 나름대로 암기 노트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7월달, 8월달 돼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1, 2학년 교사용 지도서가 다음에 출간이 되죠. 22개정의 지도서, 통합교과하고 다음에 국어 수학. 다음에 뭐 지도서가 22개정 지도서에서 뭐 국어 수학은 기존의 15개정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개념이나 용어나 이런 것들이 뭐 출제가 아마 추가가 되긴 할 텐데 기존에 있는 뭐 교육론 내용에 있는 것들이 뭐 추가되건 할 건데 크게 뭐 제가 봤을 때 달라질 건 없다. 그런데 다음에 3월달 정도에는 1, 2학년의 지도서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상반기에는 다음에 원문으로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우리가 실체의미 같은 경우도 예체능 교과도 자주 출제가 되는 검정 지도서가 있습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음에 그 미술 같은 경우는 다음에 그 서울교대 유재만 교수가 쓴 뭐 지도서 쪽에서 지금까지는 출제 빈도가 좀 많이 제시가 됐었다. 다음에 뭐 음악과는 뭐 장기범 교수가 쓴 다음에 지도서가 좀 많이 제시가 됐었고, 그러니까 다음에 그 개념 중심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문제를 내는데 적합한 내용들이 있는 지도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에 원문을 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강사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강사들은 학습 방향을 안 내주고 막판에서 다음에 문제를 찍어주는 겁니다. 하면은 그러니까 개념을 일일이 다 설명하는 거는 뭐 100% 다 그걸 다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뭐 대학 4년 동안 배운 거를 여기서 뭐 한두 달 만에 개념을 다 알려주기는 뭐 이해하게 하거나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음에 그런데 학습 방향이나 나중에 하반기에는 문제를 찍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했지만 원문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22계정 같은 경우에 체육과 예체능 교과에서 체육과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국가수능 교육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해도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강의 일정은 뭐 1주차부터 이렇게 그다음에 8주차가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주차는 뭐 통합교과까지 교재 1권만 보면 될 것 같고, 2주차부터는 그다음에 국어부터 해서 영어까지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때는 그다음에 여기는 뭐 교재 1번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교재 1번을 본 다음에 2번을 보면 됩니다. 1번을 보고 2번을 보는 형태로 이렇게 그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프린트에 보시면은 연관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 전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1번부터 다음에 10번까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제시가 되는데, 이게 2번 프린트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공고문을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응시하려고 하는 지역의 공고문을 꼼꼼히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연관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보통 여기 서울시 건데, 그다음에 보통 9월 중순, 그다음에 9월 중순경에 1차 시험에 대한 공고가 언급이 되고, 그다음에 12월 중순 정도에는 그다음에 그 1차 합격자 및 2차 시험의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9월달, 어떻게 보면은 지금 1월달이니까, 그다음에 생각보다 그렇게 1년 이상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응시하는 지역의 공고문을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각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차는 동일한데, 2차 같은 경우가,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부각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보면은 합격자 결정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격자 결정 원칙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다음에 그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은 작년에 서울의 경우 우리가 서울을 보면은 서울은 그다음에 1차 하고 그다음에 1차하고 최종, 그다음에 1차하고 그다음에 최종을 봤을 때 그래서 다음 1차하고 최종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경기 같은 경우에서 1차하고 그다음에 최종 컷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23년도, 그다음에 23년도는 81점이었는데 81점에서 87.67로 제시가 됐었고, 최종에는 그다음에 161.56에서 지금 아직 최종이 아직 제시는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기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한 7점 가까이 더 올랐습니다. 1차가. 그다음에 가산점이 다 포함이 된 거니까 내신 성적하고 지역 가산점이 포함이 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81점에서 87.67로 이렇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제시가 되고, 최종엔 161.56이었습니다. 서울은 경기도는 그렇고, 서울 같은 경우는 다음에 거의 차이가 좀 없던데 99.77, 다음에 100.00입니다. 그래서 99.77에서 100.00, 여기는 172. 다음에 83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다음에 모든 과목 1, 2차 해당 모든 겁니다. 모든 과목 점수는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까지 다 제시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에 보면은 다음에 그 87.67은 합격인데 87.66은 지금 불합격되는 겁니다. 그럼 2차의 기회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61.56인데 161.5. 161.5는 지금 떨어진 거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0.01점 차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0.01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가장 점수 비중이 낮은 게 1점짜리입니다. 1점짜리에서 부분 점수가 있으면 0.5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5점을 맞느냐 1점을 맞느냐에 따라서 0.5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1점을 맞을 걸 1차 시험에서 1점을 맞을 걸 0.5점으로 깎였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벌써 경쟁에서 뒤처지는 겁니다. 한 과목뿐만 아니라 여러 과목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다음에 소수점, 다음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부분 잘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다음에 87에서 87.67로 해서 한 6.67점 정도 다음에 커트라인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23보다는 24가 문제가 약간 더 쉬웠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거의 비슷합니다. 99.77에서 100.00으로 소수점 주제 자리까지. 그러니까 최종 점수가 그다음에 161.56이었었는데 서울은 172.83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경기하고 서울하고는 좀 점수 차이 벌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제시가 된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다 제시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 성적이 성적 점수하고 지역사점은 1차 시험에만 합산이 됩니다. 1차 최종 예산은 지금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1차에서만 일단 1차 시험 성적에 다음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의 경우는 다음에 한국사 3급 이상 중에서 1차 시험 성적에 대학 성적 반영 점수 대신 지역 가산점, 가점을 합산한 총수의 높은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내신은 대학 성적 20점 정도, 뭐 급가는 지역 교육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가산점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서울은 뭐 6점이던데 이렇게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최종 합격자 결정의 경우는 그다음에 1차, 그다음에 시험 성적 이때는 가점. 다음에 뭐 가산점이 아니라 가점입니다. 가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뭐 취업보호 대상자라든지 이렇게 그다음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가점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얘기했던 게 1차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 발표는 대학 성적하고 지역 가산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가산점하고 가점은 차이가 있어요. 그 2차 성적에 다 가점 포함해서 다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제시가 된다. 네. 다 동점자 처리 기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거는 2차 성적이 높은 사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다음에 가점하고 다음에 지역 가산점하고는 지금 다릅니다. 이게 두 가지는 1차하고 2차의 합산한 총점입니다. 동점자 있을 때에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2차 시험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2차 여기 다시 한번 2차 해당이 됩니다. 2차. 1차는 7순위하고 8순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1차뿐만 아니라 2차. 1차와 1차도 중요하지만은 2차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는 150%를 뽑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최종 성적 합격자 결정할 때 제시합니다. 그래서 보면 1차 성적은 여기서 보는 1차 성적은 그다음에 대학 성적 내신하고 지역 가산점을 제외한 겁니다. 제외한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성적만 해당이 된다. 가점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에 교육직 논술과 교육과정에서 다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2차는 다음에 좀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2차는 다음에 약간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 교직 논술 일단 19점, 다음에 교육과정 70점. 그래서 충분히 획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음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히 뭐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많이 써봐야 됩니다. 모범답을 직접 실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다음에 써봐야 된다. 다음에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과정도 기출 분석을 잘하고 22개정의 원문을 잘 보면 이 정도만 해도 70점 나옵니다. 나머지 10점은 킬러 문항이라 보면 됩니다. 나머지 10점은 킬러 문항이다. 수능에도 킬러 문항이지만 교육과정도 킬러 문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번 24학년도 문제에서는 킬러 문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에 킬러 문항이 좀 많았고 올해는 킬러 문항이라 해봐야 뭐 국어과 1번 문제 정도, 문법 문제 정도가 좀 킬러 문항이었었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자 결론은 여기 있던 것처럼 맨 밑에 보시면 결론은 모든 시험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즉 0.01점 차이로 0.01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대한 중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좀 힘들더라도 1, 2차 시험을 동시에 준비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주지교과의 경우에 뭐 국도사, 수학과, 국도사, 수학과, 영어.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도, 수학과, 영어를 주지교과를 하는데 이거는 2차 수업 지도원 및 수업 지도원 학생의 수업실을 위해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본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원본으로 특히 이제 과학과 같은 경우는 1차에서 그다음에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에 해당되는 단원. 다음에 과학과에서 교재 1번 보시면 교재 1번에 203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재 1권의 203페이지 보시면은 그다음에 과학 파트에서 16번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의 이 단어는 1차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은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었는데 다음에 2차 다음에 수업 실현과 지도안 작성에서 많이 출제가 됐던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전에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단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딱 1차하고 2차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다음에 원본으로 봐야 됩니다. 강론을 원본으로 보고 나중에 이거를 요약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본으로 봐야지 나중에 얘기했던 게 기억이 오래 갑니다. 기억이 오래 가니까 뭐겠어요? 답안 작성이. 다음에 답안 작성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답안 작성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기억이 오래 가니까 정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딱 기출문제 볼 때는 딱 평가원 원문을 평가원의 다음에 원문을 다음에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다음에 평가원의 원문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먼저 보는 것이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알겠지만 기출문제만 잘 공부해도 60점은 충분히 맞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잘 봐도 60점은 충분히 맞을 수가 있다. 이게 있고 이 화면만 확대가 안 되나? 여기만 이 확대를 해봐. 화면을 그렇게 그래서 기출문제만 다음에 잘 봐도 다음에 60점은 다음에 충분히 획득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제를
문제 제시문을 문제의 다음에 제시문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관련 해설입니다. 기출문제는 동일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변형이 되는 겁니다. 변형이 된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A가 나왔으면 관련해서 A-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출문제 제시문도 꼼꼼히 읽어봐야 되지만 관련 해설도 중요하다.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매년 뭐 이제 이번에도 기출문제집은 뭐 내긴 할 건데 지금 기출문에 더 앞서서 제시라는 게 그래서 전략 전술서라는 책이 아마 3월 전에 아마 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아이템인데 전략 전술을 가지고 다음에 제시라는데 그래서 책이 출간이 아마 될 겁니다. 3월 달 안에서 그 전에 한번 다음에 잘 신경 한번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된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했던 것처럼 기출문제만 잘 봐도 60점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22개정을 보면은 플러스 몇 점이 추가가 된다? 10점이 추가가 됩니다. 70점. 이면은 다음에 2차 시험에서 큰 다음에 부담감이 없을 겁니다. 2차 시험에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재학생이나 N수생 모두 기본 이론 강의를 들은 다음에 기출을 공부하는 경우가 있긴 한다. 한데 뭐 이 경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기본서 이론이나 기본 강의나 기본 이론 듣다 보면은 뭐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경우가 뭐 허다하다 그런 얘기 거의 대부분 다. N수생들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N수생들은 재학생보다는 그나마 낫기 때문에 특히 재수생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보면서 특징을 빠르게 잡아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역발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역발상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 먼저. 그래서 기출문제를 그다음에 먼저 기출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징을 봐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다음에 응시자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게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그다음에 문제하고 정답을 빠르게 확인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읽어야 될 텍스트가 많다는 얘기죠. 뭐 검정 강론이라든지 텍스트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특징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몇 개는 적어도 5개년치, 5년 이상 거 내용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있지만 지문이 엄청 길다고 했었죠. 출제 원문을 프린트로 출력해서 계속 읽어야 됩니다. 읽는 자체가 학습이 된다. 그래서 N수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강론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해서 막 강론을 냅다 파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지엽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 부분밖에 볼 수가 없고 전체 큰 틀에서 보지 못한다. 그러면은 다음에 답안 작성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데 읽는 자체가 학습이다. 그래서 뭐 대입 수능 언어 영역 뭐 우리가 국어과에서 화작과 작물이 있다는 얘기죠. 화작과 엄매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화작과 엄매하고 개념도 동일하다. 우리한테 이번에 상인지 국어과의 상인지 메타인지가 나왔었죠. 이번에 대입 수능의 언어와 매체의 첫 번째 문제가 상인지였습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화작은 그다음에 화법과 작문은 그다음에 듣기 말하기 그다음에 쓰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문학도 있고 언어와 매체 그다음에 언어가 뭐 문법 영역이고 매체는 새롭게 신설된 영역이니까 그래서 대입 수능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개념 자체가 동일합니다. 과정 중심의 쓰기, 과정 중심 읽기도 동일하다. 그래서 대입 수능하고 동일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기출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정답을 보고 그다음에 그 기본서나 지도서를 그다음에 찾는 게 중요합니다. 출제 근거를 찾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보면 재수생 같은 경우 지금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벌써 진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 보듯이 잡지 보듯이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원문을 보면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가 금방 와요, 시간이. 그래서 지금 재수생 같은 경우는 시금을 전폐하고 그다음에 어디 뭐 강원도는 어딜 막 다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고 뭐 올레길 걷고 막 그러는데 추워 죽겠는데 올레길 걷다가 감기 걸려요. 그래서 뭐 반성이나 그다음에 그 참회의 시간은 되도록 짧게 갖는 게 좋고 그다음에 주어진 시간 어떻게 생산적으로 갖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달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출제 근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출제의 의도는 이 사람이 뭘 보고 출제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동일 개념이 하더라도 출제 근거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집니다. 이게. 특히 이제 국어 교과나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지도서도 학년별로 동일한 내용이 다르게 진술이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몇 학년에서 출제가 됐는지도 봐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은 그다음에 재수생 같은 경우는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5월달, 6월달 심지어 1학기 동안에 기간제를 하고 2학기부터 시작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굳이 뭐 지금부터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시험시험 놀러 다닌다 생각하고 부담 갖지 말고 뭐 집에서 뭐 떨어진 사람들이 집에서 눈치는 보긴 하겠지만은 그럴 때는 뭐 좀 더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뭐 가슴 아픈 거는 이제 본인이 가슴 아픈 거고 그다음에 부모가 가슴 아파도 본인의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본인이 떨어진 것만큼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은 그래서 그다음에 기출 문제, 기출의 근거를 찾아라. 지도서 총론이냐 강론이냐 교육과정 원문이냐 그래서 교육과정 원문이냐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보통 학생들이 뭐 선배들 거나 이렇게 자료를 물려받기 때문에 자기 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만 문제를 변형해도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디에서 출제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출제 근거를 직접 확인을 해야지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2차 시험은 학교 응시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뭐 그다음에 특강을 하죠. 스터디 모임 조직하면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강론 공부하는 방법은 특히 이제 검정 강론의 경우는 반드시 패드를 사용해 줬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패드를 사용해서 다음에 저장하면서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제 뭐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 그래서 주지교과 그래서 이제 국정은 뭐 국어 도덕은 다음에 뭐 국정이니까 다음에 사회 수학 과학 같은 검정 지도서는 제가 봤을 때는 검정 지도서보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정 지도서를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올해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정에서 출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정 사회에서 출제했던 거는 23학년도 그다음에 뭐 위치 정하는 방법, 위치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검정에서 나왔던 거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제가 봤을 때는 예체능, 실체음미는 검정을 보되 주지교과는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국정을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수학이나 과학은 검정 지도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다음에 일일이 보는 것도 다음 이렇게 출력해서 보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패드를 보면서 저희가 국정 지도서에서 좀 그다음에 설명이 빈약한 부분 이런 것들은 검정으로 이제 보완하는 거지 검정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폭망합니다. 올해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수학하고 그다음에 과학하고 15 검정 강론에 그다음에 몰입한 사람들을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다음에 패드를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패드를 사용해서 봐야 되고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은
잘 출제되는 지도서가 있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그다음에 음악과 미술과는 보통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체능에서는 그다음에 서울교대 교수가 대표 집필자가 있는 게 좀 많이 나오는 경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미술은 유재만 교수, 음악은 그다음에 장기범 교수 걸로 베이스를 잡고 더 플러스 알파를 하나 정도 더 보면 됩니다. 근데 볼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패드를 사용해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권 정도는 이제 뭐 구매하거나 뭐 PDF로 출력을 할 수가 있긴 하죠. 그래서 보고 뭐 미술 같은 경우에서는 그다음에 그 음악 같은 경우에서는 뭐 서울대 장기범 교수께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좀 깔끔하게 개념도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더 하나 추가한다 하면은 뭐 경영계대 성문주 교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어 교과는 총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강론은 거의 뭐 크게 의미는 없다는 얘기죠. 다른 교과에 비해서. 그래서 총론 영어과는 교육론에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총론에도 다 제시가 돼 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총론의 검정 지도서 총론을 좀 잘 받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강론에서 언급된 내용.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다음에 강론에 언급된 것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네이버 백과사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임고생 블로그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자료를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강론이나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강론을 읽으면서 머릿속 수업 장면을 상상해야 됩니다. 수업 장면 상상, 주지교과에는 반드시 강론을 원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국어, 도덕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출제가 안 되니까, 사회, 수학, 과학은 검정이 있다 하더라도, 뭐 사회, 수학, 과학 검정이 있다 하더라도 국정이 그다음에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2차 시험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네 번째, 나만의 시험장 노트는 암기 노트를 만든 다음에 반드시 반복을 해야 됩니다. 하반기 작성을 하고, 저희가 뭐 이거를 다 뭐 어떤 노트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개념,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라든지 자기가 출제가 될 거라 생각한 부분에 같이 이렇게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리스트 뭐 1번부터 50번까지 해서 개념만 다음에 그 제시해서 봐야지, 뭐 구구절절 다 다음에 이걸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리스트를 만들면서 공부하는 것도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더 빠르게 갑니다. 시간이 그다음에 빠르게 가는 것 우리가 킬링 타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아까 일단 출제 근거를 찾는 겁니다. 출제 근거를 찾거나 리스트를 만든다. 리스트를 만들어야지 리스트에 대한 해설까지 더 꼼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지쳐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빠르게 킬링 타임을 하는 방법. 출제 근거를 찾습니다. 시간 금방 갑니다, 이게. 출제 근거를 찾아보고 리스트를 만들어 본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다양한 문제를 접해봅니다. 중등 교육 기출문제라든지 대입 수능, 아까 했던 언어와 매체, 화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답안 작성 능력이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갈수록 답안 작성 능력, 이게 뭘 물어보는 건지 뭘 써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100분, A세트, B세트 100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문제를 낸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문항당 부분 점수 목표가 아니라 전체 점수 획득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그다음에 어지간한 문제 같은 경우는 부분 점수를 줍니다. 전체 점수 획득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답안 작성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일곱 번째는 교육학 이론을 좀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교육 심리와 관련되는 거는 뭐 대학 때 수업 들었던 거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펼쳐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이라든지 교육학 면제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뭐 국어과에서 뭐 물활론적 사고 이런 것들 가장 기본인 피아제의 개념인 물활론적 사고 이런 것들이 국어과 문학예의 파트에 나왔습니다. 전조작 단계 특징에 대한 부분, 뭐 직관적 사고라든지 뭐 가역적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다 교육 심리 파트에
교육학 이론 관련되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지 않고 뭐 강론만 냅다 파는 사람들은 물화론적 사고를 태어나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 교대 4년을 다녔는데 물화론적 사고란 말을 들어보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피아제가 강조했던 가장 기본이 피아제 인지발달론이 제시가 됐던 건데, 그래서 그다음에 그것도 참 그다음에 좀 그렇긴 합니다. 물화론적 사고라든지 출제된 가역적 사고, 수학과에서 가역적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구성주의 관련 문항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5개념. 그래서 다음에 이런 내용, 이론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우리가 서답형을 바뀐 다음에 교육학 시험을 안 보니까, 그래서 뭐 교육과정 이해 능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강론 외에서 나오면은 문제를 못 푸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강론에 있는 그대로 문제가 나오면 푸는데, 강론을 벗어나서 응용하거나 이론과 결합한 문제가 나오면 출제가 되면은 답안 작성을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5개념 문항이라든지 영어는 에러 코렉션, 그다음에 오류와 관련된 문제가 매년 출제됩니다. 이게 바로 구성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구성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져 있는 지도서가 수학과 과학입니다. 수학과 과학 지도서, 수학과학 지도서의 국정지도서에 이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이론에 있는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된다. 뭐 수학과에 나왔던 게 직관적 사고, 뭐 가역적 사고, 국어과에서 뭐 물화론적 사고, 그다음에 피아제의 도덕성에서 타율적 도덕성, 자율 도덕성, 다 교육 심리 파트에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다 각 과목별로 쪼개져서 이렇게 분산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8번째는 장기간 싸움입니다. PS 조절이 중요하고 지금부터 달리면 안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동안에 뭐 2월 달에, 그다음에 뭐 저희가 바짝 22 개정, 재수생 같은 경우는 22 개정 원본을 국가수준 원문을 안 봤으니까 그걸 2월 달에 꼼꼼하게 보든지 집중해서, 그다음에 뭐 1학기 때 뭐 기간질 하면서 뭐 이야기에 집중하든지 나름대로 페이스 조절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부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점검을 한다.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각 교과의 바이블을 탐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영어 교과의 경우는 영어 교육론에서 뭐 PLLT는 원서들도 많이 있긴 한데,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초등 영어 교육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한번 비춰보세요. 일단 초등 영어 교육 이해라는 이 책이 있는데, 뭐 공부해본 사람 많이 알 겁니다. 이것도 이 책이 초등 임용고시를 공부하는 데는 가장 잘 그다음에 정리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그다음에 그 읽기 쉽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영어 교육의 이해 한국 문화사에서 제시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다른 뭐 이 부분에서 꼭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PLLT 원서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에서 좀 쉽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나왔다는 얘기고, 예체능 검정 강론, 특히 이제 검정 강론은 잘 출제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출 분석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아까 미술과라든지, 그다음에 음악과, 그다음에 그 서울교대 교수가 작성한 지도서를 위주로 해서 보면 됩니다. 실체, 음미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교대 교수들이 집필한 것에서 많이 출제가 됐던 게 사실이다. 킬러 문항의 10점입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국어 문법 파트, 수학 문제 해결 파트, 과학 개념과 원리 파트, 영어 교육론에서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이 네 파트가, 그래서 이 파트가 각각 한 2점씩, 2점에서 뭐 3점, 뭐 각각 2에서 그다음에 3점 정도로 해서 10점 정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문법 파트의 경우도 그다음에 다양한 자료를 찾아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한글 맞춤법에 해당되죠. 이게 한글 맞춤법에 해당되고, 수학 문제 해결은 기존에 출제가 된 기출 문제,
그러니까 객관식, 그다음에 논술형 문제, 그다음에 서답형 문제, 기출의 모든 문제를 풀어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기출의 모든 문제를 다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그걸 다 변형할 수 있으니까 24년도 나왔던 것도 23년도 걸 변형한 겁니다.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다 변형을 하기 때문에 뭐 쓸데없이 뭐 이상한 하면 뭐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 이런 걸 풀어보려고 하지 말고 기존한테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과학 개념 원리도 그다음에 강론에 제시가 된 용어를 더욱더 찾아보는 게 좋다. 블로그들 같은 건 많다는 얘기죠.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 영어 교육 내 용어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중등 문제라든지 이렇게 기출 문제, 그래서 이제 이 바이블에 해당되는 내용들 정도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1시간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그래서 이제 본 수업으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